방금 소개받은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의 장노륜입니다. 네, 바로 마지막 세션이라서 바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퍼블릭 클라우드의 보안 위협들을 살펴볼 건데요. CSA에서 발표한 클라우드 컴퓨팅 탑 스렛을 가지고 실제 사례를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총 전부 12가지 사례를 살펴볼 거고요. 첫 번째 사례는 데이터 유출입니다. 아시겠지만 2016년에 인터넷 포털 야후는 2014년에 해킹 공격을 받아서 가입회원 약 5억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야후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패스워드뿐만 아니라 본인 인증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메일 정보가 유출된 것은 크리티컬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메일은 사적인 대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본인 인증 또는 재인증, 계정, 생성, 변경 정보들을 메일을 통해서 인증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일 정보가 유출됐다는 건 단순히 야후 계정만 유출된 게 아니고 본인의 또 다른 인터넷 서비스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버라이전이 올해 11번째로 발표한 데이터 브리치 인베스티게이션 리포트를 인용하면요. 정보 유출을 하는 큰 목적 중에 첫 번째는 금융입니다.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정보 유출을 하는 것이고 그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정보 유출을 하는 것이 전체 데이터 유출 사고 중에 7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 유출을 하는 위협 행위에는 해킹이나 머레어, 소셜, 에러라는 4가지 탑 스렛이 있는데, 액션이 있는데요. 해킹이나 머레어는 잘 아실 거고요. 특히 머레어 같은 경우에는 머레어 악성 코드 중에서 랜섬웨어를 통한 데이터 유출이 3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링크되어 있는 에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어플리케이션의 버그나 에러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미스컨피그도 포함이 됩니다. 요 화면은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액세스 컨트롤, 방화벽 룰 설정 화면인데요. 방화벽 룰을 설정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화벽 룰은 용도에 맞게끔 최소 권한으로 룰을 오픈하게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의외로 많은 고객들이 any 퍼밋을 쓰고 계세요. 실제로 요 지금 캡처 화면은 제가 이제 고객 화면을 덤플 뜰 수는 없어서 제가 이제 묘사를 한 거를 이제 캡처를 한 거고요. 실제로 저와 같이 any 퍼밋을 쓰는 고객들이 많고 왜 이렇게 쓰시는지 여쭤보면 개발 과정 중에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 편리하게 개발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시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건대 개발 과정 중에 방화벽 룰을 any 퍼밋으로 쓰시면 실제 리얼 서비스 오픈할 때도 해당 룰을 마이그레이션 하기가 쉽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원래 최소 권한 원칙으로 다시 닫기가 쉽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꼭 개발 편리성 때문뿐만 아니라 보안을 하셔서 꼭 최소 권한 원칙으로 방화벽 룰을 설정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 사례는 불충분한 아이디 자격 증명과 접근 통제입니다. 링크드인 많이들 쓰시죠? 그러니까 링크드인이 2012년도에 한 65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했는데요. 당시 유출된 정보에 링크드인 회원 가입자들의 패스워드가 포함되어 있었고 해당 패스워드는 샤원 알고리즘으로 단방향 암호화가 되어 있었다고 보고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샤원 알고리즘은 95년도에 미국 표준으로 채택이 됐지만 2005년부터 해시 충돌 취약점이 보고된 취약한 알고리즘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드인에서는 패스워드를 충분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2016년 멕시코 유권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AWS에 멕시코 유권자의 상당한 개인정보가 아무런 접근 통제 없이 노출됐었다고 합니다. AWS 문제가 아니고 저 데이터를 아무런 인증 접근 통제 없이 AWS에 올린 그 누군가 엔드 유저가 됐든 운영자가 됐든 그 누군가의 이제 실수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세 번째 케이스는 계정 하이제킹입니다.
많은 소셜 미디어 서비스에서 오스 프로토콜을 쓰고 있습니다. 계정 정보 공유나 어플리케이션 접근 제어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오스 프로토콜을 쓰고 있는데요. 오스 프로토콜에도 취약점이 있고 또 오스 프로토콜의 취약점뿐만 아니라 오스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서비스가 잘못된 컴피그나 또는 잘못된 개발을 해서 취약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계정 하이제킹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금방 쉽게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이제 이거는 미국에서 유명한 왓츠앱의 계정 하이제킹을 하는 기사고요. 이건 이제 유튜브에서 어카운트 하이제킹이라고 치면 제일 첫 번째로 뜨는 이제 사용자마다 이제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제일 첫 번째로 뜨는 게 구글 어카운트 하이제킹을 하는 데모 영상이 뜹니다. 쉽게 따라하실 수 있어요. 이거 보시면. 물론 지금은 패치가 됐고요. 네 번째는 악의적인 내부자, 내부 사용자가 내부 임직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마 대부분 금전적인 목적이겠죠. 특정 목적을 가지고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케이스고요. 첫 번째는 신용 정보를 지켜야 될 신용 정보 업체가 T모바일의 엔드 유저 개인 정보를 유출한 케이스고요. 두 번째는 진가라고 게임 서비스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진가가 2016년도에 자신들의 전 직원 2명을 정보 유출 혐의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2명 중에 한 사람은 경쟁회사로 옮기면서 상당수의 회사 기밀 정보를 경쟁회사로 카피해서 나갔고요. 또 다른 한 명은 경쟁사로 나가면서 상당수의 중요 정보를 삭제하고 나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는 불성실한 책임 의무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야후 케이스 같은 경우에 야후가 2014년도에 벌어진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걸 2년이 지난 16년에 공개를 했는데요. 이 시기가 좀 민감한 게 2016년 당시에 버라이전이 야후 인수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보가 공개가 되면서 버라이전은 최초의 예상 금액보다 비교적 싼 금액으로 야후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선후가 어떤 건지는 누가 이런 정보를 유출했고 어떤 목적으로 유출했는지는 아직 공개된 정보는 없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많이들 기사를 보시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입니다. 2016년에 핫한 마리아 본넷, IoT 디바이스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마리아 본넷을 구성을 하고 마리아 본넷을 통해서 미국에서 DNS 서비스로 유명한 딘이라는 회사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딘이 마리아 본넷으로 공격을 받아서 유명한 깃허브, 트위터, 레딧, 넷플릭스, 에어비앤비 같은 서비스가 DNS가 마비가 되니까 이제 쿼리가 안 돼서 수시간 동안 서비스 장애를 겪는 사태가 발생했고요. 올 초에 맵캐시드 서비스의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이용한 서비스 중복 공격이 탐지가 됐는데 이 중복 공격은 깃허브를 타겟으로 했고 깃허브로만 약 1.3 테라바이트의 분산 서비스 공격 트래픽이 몰렸습니다. 이 1.3 테라바이트라는 게 숫자로만 보면 크게 와닿지가 않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기가바이트로 환산하면 1400 기가바이트 정도가 되고 우리가 흔히 네트워크 회선을 연결할 때 텐지 회선으로 연결한다고 했을 때 약 130개의 텐지 회선이 필요한 볼륨입니다.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 규모나 단일 서비스 기업 입장에서는 구축하기 어려운, 방어해내기 어려운 볼륨이죠. 그런데 저 깃허브를 타겟으로 1.3 테라바이트의 공격이 있은 일주일 후에 이제 아보라는 정보보호 전문 업체에 의하면 1.7 테라바이트의 공격도 관측이 됐다라고 합니다. 점점 IoT 디바이스들이 많아지고 스마트폰들이 많아지면서 공격 볼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례는 이제 시스템 취약점입니다. 첫 번째 사례가 좀 재밌는 사례인데요. 2017년 4월에 미국의 정보기관인 NSA가 이터널 블루라는 해킹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공개가 됐어요. NSA가 공개한 건 아니고요. 섀도우 브로커스라는 해킹 그룹이 NSA를 해킹해서 NSA의 중요 정보 수십 건을 몇백 메가바이트 단위의 정보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 공개된
데이터 안에 NSA가 이터널 블루라는 공격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 이터널 블루는 MS 윈도우즈의 SMB 프로토콜 취약점을 악용하고 있었다라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에 이 이터널 블루와 SMB 취약점을 이용한 워너크라이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혔죠. 우리나라에서도, 저희 나라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이 워너크라이의 공격을 받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 해킹 그룹이 만든 랜섬웨어인데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공격자들도 타겟에 맞춤화된 공격 코드 또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이 첫 번째 보면 제가 가로 열고 2012년도를 적어놨는데요. 이제 이 과정, 섀도우 브로커스가 이 문서, NSA의 기밀 문서를 공개하는 과정 중에 NSA가 MS 윈도우즈 SMB 프로토콜 취약점을 2012년부터 알고 있었고 5년 이상 NSA만 악용하고 있었을 거라는 정황 증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14일 날 섀도우 브로커스가 공개를 했는데요. 공교롭게 이틀 전인 4월 12일 날 MS가 윈도우 보안 패치를 내놨어요. 5년 동안 모르고 있었던 취약점을 또는 패치하지 않고 있었던 취약점을 언더그라운드 해킹 조직이 공개하기 이틀 전에 MS가 패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MS랑 NSA랑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을 사고 있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2014년 4월에 공개된 허프레이트 취약점인데요. SSL, HTTPS 서비스에서 많이 쓰고 있는 SSL 취약점이고, 이 취약점을 이용하면 암호화된 통신이지만 도감청이 가능해집니다. 이 취약점도 NSA는 2012년부터 알고 있었고 2년 동안 중요정보 도감청을 위해서 쓰고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는 리눅스 루트 권한 취약점인 더티카우 취약점이 있었고요. 2018년도 올해 지금 핫한, 저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취약점이긴 한데 인텔 CPU의 멜트다운 스펙터러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 멜트다운과 스펙터 취약점은 패치가 나왔습니다. 패치를 하려면 하드웨어,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커널 업데이트를 하면 취약점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취약점이 클라우드 사업자한테 왜 좀 크리티컬하냐면요. 이 취약점은 캐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버추얼 머신 사용자가 또는 OS 사용자가 이제 임의로 추출할 수 있는 취약점인데요. 이 취약점을 이용하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이라는 건 여러 명의 고객들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인프라를 쉐어하는 구조고, 그 쉐어하는 구조에서 이 취약점을 이용하면 다른 고객의 캐시 메모리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자는 이 취약점들을 빨리 패치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은 어디에 있냐면 이 취약점을 완전히 패치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분들이 쓰고 계시는 버추얼 머신에 OS 커널 업데이트를 하시고 옵션을 적용하셔야 돼요. 사업자만 패치해서 될 일이 아니고 고객분들도 패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패치를 적용을 하면, 옵션을 키면 CPU 메모리 퍼포먼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VM을 더 증설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사이드 이펙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패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고객들도 상당수 있으십니다. 네. 이제 여덟 번째 사례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오남용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리와 같이 정상적인 목적으로만 쓰시는 않고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비트코인 채굴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해커들이 해킹의 전진 기지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타겟해서 공격하기도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공격 인프라를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많이 사용되는 게 머레어 인프라, CNC 인프라, 그걸 클라우드 버추얼 머신으로 돌리세요.
공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8월 21일자 보안 뉴스인데 AWS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AWS에 있는 고객의 인스턴스를 공격하기 위한 공격 행위들이 많았는데 AWS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행위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그래프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일자별 공격 시도 현황인데요. 이 공격 시도라는 건 공격이 먹혔는지 안 먹혔는지, 그러니까 유효한 공격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전부 다 포함해서 스캔성 공격까지 다 포함해서 일자별로 카운트한 그래프고요. 이제 숫자는 좀 민감해서 지우긴 했는데 이 오른쪽에 낮은 구간이 한 3천만 건 내외 합니다. 하루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인입되는 공격 시도 건수가 어마무시한 숫자라고 생각되는 거고요. 저 끝에 이제 좀 피크를 쳤던 건 저 당시에 몇몇 고객들이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데이터를 이관하는 도중에 매치되는 이벤트들이 있어서 좀 떴던 거고요. 네. 그래서 AWS뿐만 아니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도 MS 애저도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 근데 이런 환경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분들이 설정을 미스하시면 그 파급 효과는 클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제 이건 이제 공격 유형별인데요. 이제 아까 봤던 건 그냥 공격 시도 건수고, 이건 이제 유효한 공격 중에 어떤 공격들이 많았는지 이제 카테고리를 나눈 거고요. 이제 왼쪽에 이 그래프가 높은 바들은 100단위 그래프고요. 오른쪽에 그래프가 낮은 바들은 1에서 10단위 바입니다. 제일 많은 건 이제 파일 업로드, SQL 인젝션, 브루트 포스 어택, 어플리케이션 벌너러빌리티. 대부분 웹 서비스에 특화된 공격들이 많이 인입되고 있습니다. 네, 9번째 사례는 이제 데이터 손실인데요. 첫 번째에서는 데이터 유출을 설명드렸고, 지금은 이제 데이터 손실입니다. 데이터 유출과 손실은 이제 CSA에서는 좀 구분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손실은 그냥 데이터를 분실, 망실, 잊어버린 겁니다. 국내 사례를 소개시켜드리는 게 좀 소개하는 게 민감하긴 한데 뭐 유수화된 것들이라서, 첫 번째 케이스는 2017년도 인터넷 나야나, 아마 대부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호스팅 업체인데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서 고객 데이터의 상당 부분을 손망실한 케이스가 있었고요. 올해는 텐센트 클라우드에서 관리자의 실수로 기업 고객의 8개월간 데이터를 백업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모두 삭제하는 실수를 범해서 데이터를 잊어버렸다, 복구할 수 없다라는 사고가 있었고, 지금 해당 고객과 이제 보상에 대해서 협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0번째 사례는 이제 안전하지 않은 인터페이스 API인데요. 이제 문픽이라는 회사는 외국계 회사이고 개인에게 특화된 온라인 카드, 인사카드 또는 선물 서비스를 하는 이제 회사인데요. 이제 문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방치 기간 때문에 좀 제가 케이스를 갖고 왔는데, 2013년 8월에 고객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API에 취약점이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아마 제 기억에는 2년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1년 넘게 그 취약점을 고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성실한 책임 의무에도 포함될 수 있겠죠. 사업자가 취약점을 당연히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않았으니까요. 네, 그리고 11번째 사례는 케이스는 공유기술 취약점입니다. 작년에 이제 클라우드 플레어라고 미국에서 AWS 다음으로 볼륨이 큰 CDN 업체인데요. 클라우드 플레어에 클라우드 블리드 버그가 보고가 됐습니다. 이 버그를 보고한 이제 엔지니어, 리서처는 구글 제로팀에 있는, 제로 프로젝트에 있는 이제 연구원이고요. 이 구글 클라우드 플레이어 CDN을 쓰는 동안에 어떤 버그가 있냐면, 엣지 서버에서 고객의 불특정 다수의 고객의 HTTP 쿠키 값이나 인증 토큰, 리퀘스트 바디를 유출해 볼 수 있는 버그, 오버플로우 버그였고요. 근데 이거는 좀 특이한 게
구글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캐치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구글은 아시다시피 이제 검색을 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요 데이터들이 구글 검색 엔진에 의해서 저장이 됐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과거 데이터를 찾아보고 아 이런 노출 취약점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밝혀낸 거고 실시간으로 이 취약점을 악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취약점입니다. 네, 마지막 12번째는 이제 유명한 APT 지능 지속 위협 공격이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2017년 인터넷 나야나 랜섬웨어 사건도 있었고 2016년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제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APT 공격입니다. 뭐 뉴스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인터파크 개인정보를 탈취하기 위해서 인터파크 직원의 가족, 동생의 네이버 메일, 네이버라서 좀 네이버가 해킹당한 건 아니고요. 악용된 겁니다. 네이버 메일과 네이버 웹하드의 계정을 탈취하고 동생으로 가장해서 그 직원, 형제한테 가족 사진을 포함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근데 그 가족 사진 안에 당연히 이제 백도어를 포함한 이제 악성 코드들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렇게 받은 인터넷 직원은 동생이 보냈기 때문에 당연히 의심 없이 열어봤고 악성 코드에 감염됐고 공격자는 그 임직원의 PC를 발판 삼아 DB 관리자 PC의 권한도 획득하고 파일 서버, DB 서버의 권한을 획득해서 정보 유출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터넷 나야나 사건인데요. 이제 인터넷 나야나도 전형적인 APT 공격이고요. 이제 왜 전형적인 APT 공격이라고 하냐면 좀 흐릿해서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이 6월 10일 1시 정각에 랜섬웨어가 동작하도록 타임 클락을 설정을 해놨어요. 공격자가. 근데 왜 6월 10일 1시냐면 이 전에 백업이 돕니다. 인터넷 나야 데이터 센터에 백업이 돌고 백업이 돈 다음에 랜섬웨어가 감염되고 랜섬웨어가 감염된 데이터마저도 제가 순서를 잘못했겠는데 요 랜섬웨어가 진행된 다음에 이제 백업이 도는데 랜섬웨어가 감염이 된 다음에 백업이 돌기 때문에 백업 데이터마저도 랜섬웨어로 감염된 데이터로 릴라이트가 돼서 복구할 수 없었던 케이스고 그래서 인터넷 나야나는 복구 데이터도 망실을 했기 때문에 공격자가 제시한 금액에 비슷하게 협상을 해서 이제 복구 코드를 받았고 복구를 진행했지만 100%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데이터는 손실을 했고요. 그래서 공격자가 인터넷 나야나의 백업 프로세스 언제 백업이 돌고 어떻게 백업이 되고 서버에는 어떻게 접속하고 이런 정보들을 다 이미 획득해서 거기에 맞게끔 공격 시나리오를 짰다라는 거죠. 네, 이제 앞에 지금까지 12개의 이제 위협들을 살펴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프라미스 환경, 전통적인 IT 환경에 다 있는 위협들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라고 해서 뭔가 새로운 위협이 존재하거나 뭔가 새로운 시도가 공격이 있는 건 아니고 전통적인 위협들이 계속 있어 왔고 앞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에도 있을 거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점은 흔히들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실 때 보안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기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왜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염려가 있냐면 퍼블릭 클라우드는 인프라가 고객 사이드에 없고 사업자 사이드에 있고 고객이 인프라 영역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없다라는 점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트너에서 얘기하는 책임 공동 모델, 공동 책임 모델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아스가 됐든 파스가 됐든 사스가 됐든 초록색 영역, 사업자,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해야 되는 영역과 파란색 영역, 고객들, 엔드 유저가 관리해야 되는 영역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사업자와 고객은 서로의 관리 범위에 있는 인프라, 펑션들을 잘 관리해야지만 온전하게 위협으로부터 방어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클라우드 서비스 쓰실 때 IT 계약
보통 서면으로 하시잖아요. IT 아웃소싱 계약을 하시면 뭐 자산을 살 때라든가 서비스를 받으실 때 서면으로 계약서를 받고 구매나 법무팀 검토를 받아서 계약이 진행되는데, 클라우드는 뭐 물론 고객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온라인 이용 약관 동의만 하고 그걸 계약으로 간주하고 서비스 사용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 약관이 굉장히 길고 많다 보니까 잘 안 읽으시는데, 이용 약관 안에는 장애 범위, 보상 범위, 면책 범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 서비스 범위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 특히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실 때는 이용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12가지 위협 중에서 이제 대응 방안을 살펴볼 건데요. 이 12가지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 살펴보는 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APT 공격에 대해서 네이버는 어떻게 방어하고 있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2014년 이후에 네이버 검색, 아니, 구글 검색에서 APT 공격 키워드로 얼마나 많이 검색이 됐는지 검색 트렌드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 3월에 가장 많은 검색 피크를 쳤습니다. 이때 2011년 3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큐어 토큰, 하드웨어 토큰으로 유명한 RSA사가 본인들이 APT 공격을 받아서 상당수의 중요 정보가 유출됐고, 그 유출된 중요 정보 안에는 시큐어 아이디, 자사의 솔루션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검색이 됐고요. 이제 어떤 저 이벤트가 있고 나서, 저 이제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후속 보도들 중에 어떤 이제 보도들이 있었냐면, 공격자 그룹은 RSA의 시큐어 아이디 또는 RSA의 프로덕트 정보를 빼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최종 목표는 당시에 시큐어 아이디로 이중 인증, 멀티팩터 오디케이션을 하고 있었던 로키드 마틴 글로벌 군수업체를 해킹하기 위해서 RSA의 시큐어 아이디를 빼내간 게 아니냐라는 의혹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요거는 저희 네이버에서 실제로 이제 APT 공격을 어떻게 대응 방어하고 있는지 이제 실제 화면인데요. 저희 임직원들은 인터넷 서핑을 할 때 악성 코드 사이트, 유포지, 배포지, 경유지 등 악성 코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선제적 차단이 됩니다. 이런 보시는 페이지와 같이. 이걸 이런 차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 네이버에서는 봉구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했고요. 2012년도에 런칭을 했습니다. 근데 저런 프로젝트를 저희만 한 건 아니고요. 2012년도, 11년도, 12년도에 로키드 마틴사도 똑같이 했어요. APT 공격을 받아서 했는지 그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012년도에 라이카보스라는 프로젝트명으로 프로젝트를 했고, 페이퍼도 퍼블릭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라이카보스 프로젝트는 머레어를 분석하고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거기에 대한 방법론이 페이퍼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GitHub에서 검색하시면 원천 소스 코드도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으세요. 이제 로키드 마틴이 이 페이퍼, 당시에 이 페이퍼를 공개를 하면서 사이버 킬체인이라는 페이퍼도 같이 공개를 했는데요. 이 킬체인은 군대 용어인데, 사이버 킬체인이라는 걸로 이제 로키드 마틴이 공개한 페이지에 가면 어떤 거냐면, APT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이버 킬체인이라는 모델을 써야 되고, 사이버 킬체인이라는 모델은 어떤 거냐면, 왼쪽에 있는 이 7가지 단계가 공격이 진행되는 단계라고 합니다. 정찰, 무기 제작, 배달, 취약점 공격, 설치, 명령 제어, 행동. 7가지 단계를 거쳐서 공격이 진행되고, 오른쪽 위에 있는 요 사이드가 이제 방어 단계인데, 방어 기제들입니다. 탐지 차단, 방해 완화, 속임 파괴의 기제들을 써서 방어를 하자. 근데 여기서 왜 킬체인이라는 용어를 썼냐면, 이 7가지의 공격 단계가 진행되는 동안에 한 가지 단계만이라도 방어하거나 완화하면 전체 킬체인이
무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1구까지 단계를 다 방어하려고 하지 말고 방어할 수 있는 것부터 손쉽게 방어 가능한 것부터 방어를 하자라는 게 사이버 킬체인의 이제 핵심 요약이고요. 보시면 여기 이제 이 셀에 적혀 있는 것들이 각 단계, 각 공격 단계, 방어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보안 도구들, 보안 솔루션들입니다. 네, 이제 네이버에서 개발했던 봉구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이 모듈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전부는 9가지인데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지고요. 수집 단계, 분석 단계, 차단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수집 단계는 저희 임직원들이 인터넷 액세스를 하는 URL을 빠짐없이 전체를 다 수집을 해요. 한 번이라도 방문한 URL이면. 그리고 두 번째는 임직원들이 전달한 송수신 받은 이메일을 통해서 송수신 받았던, 메신저를 통해서 송수신 받았던, 송수신 받은 파일들을 다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PC에 다운로드 행위가 직접 이루어진 또는 설치가 이루어진 파일들도 전부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해서 봉구가 분석 시스템한테 줘요. 분석 시스템은 크게 파이도프, 아미고, 썸으로 나눠지는데요. 파이도프랑 아미고는 URL 분석 도구이고요. 썸은 파일 분석 도구입니다. 뒷장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된 데이터 중에 분석된 데이터는 다시 봉구로 인입이 되고, 봉구가 판단을 했을 때 악성이라고 판단된 URL이나 파일들은 URL 차단, 파일 차단을 하고, 제로데이 어택, 저희가 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유형이라고 생각되면 트렌드 마이크로랑 시만텍에 실시간으로 악성 코드 신고도 해서 패치 업데이트도 받습니다. 그리고 일부 수동 확인이 필요한 것들은 서트팀에서 직접 매뉴얼리 확인을 하고 있고요. 네, URL 분석기 중에 이제 봉구에 들어가 있는 URL 분석 중에 파이브토프는 이제 정적 분석기예요. 저희 임직원들이 방문한 URL 정보, URL의 사이트, 뭐 그게 웹 소스 코드가 됐든 스크립트가 됐든 소스 코드를 다운받아서 패턴 매칭이나 스태틱한 정보로만 악성인지 아닌지 빠르게 검출해내는 분석기고요. 아미고는 동적 분석기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샌드박스고요. X8, 윈도우즈 XP랑 i8로 구성된 샌드박스입니다. 그래서 저 아미고가 직접 엔드 유저처럼 URL에 방문해서 어떤 코드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직접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썸은 파일 분석기인데요. 파일 분석기는 파일이 들어오면 클린셋 DB라는 걸 통과하게 됩니다. 클린셋 DB는 분석할 필요가 없는, 예를 들면 OS를 최초에 설치했을 때 생기는 파일들, 퓨어한 파일들을 클린셋 DB가 정보를 갖고 있고, 그런 파일들은 다 걸러냅니다. 걸러진 파일들은 정적 분석기로 들어가고, 정적 분석기는 파일의 스태틱한 정보, 파일 이름, 확장자, 크기, 뭐 헤더 정보 또는 P 파일 정보, 이런 정적인 정보만 가지고 파일을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멀티 스캔은 그냥 바이러스 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8가지 종류의 다양한 엔진들이 이제 저 스캐너에 꽂혀 있고, 바이러스 8가지 엔진을 이제 통해서 검색을 합니다. 뭐 유명한 바이러스 토탈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동적 분석기는 똑같이 샌드박스입니다. 샌드박스에서 해당 파일을 실행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지 분석을 하는 샌드박스고요. 저렇게 이제 세 가지 단계를 통과해서 악성이라고 판단이 되면 해시 필터 DB에 업데이트를 합니다. 해시 필터 DB에 업데이트를 할 때는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처음 보는 파일들만 업데이트를 하고, 업데이트된 파일은 다시 이제 차단 장비로 들어가서 차단하게 이루어집니다. 네, 이제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도 저희 네이버가 쓰고 있는 봉구의 일부 펑션들을 쓰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이트 세이퍼라는 상품은 URL 분석기입니다. 사이트, 고객이 입력한 사이트를 방문해서 그 사이트에 악성 코드가 삽입되어 있는지, 삽입되어 있지 않는지, 어떤 행위들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분석해주는 상품이고요. 파일 세이퍼는 썸이에요. 파일 분석기고요. 똑같이 해시 필터 정보로, 그러니까 파일의 해시 값으로 악성인지 아닌지 쿼리해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파일을 집어넣어서 그게 악성인지 아닌지 결과를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이제 보안 상품이
시큐리티 서비스 카테고리 안에만 13가지가 있고요. 이제 뭐 네트워크 카테고리나 매니지먼트 카테고리에도 보안 상품이 있긴 한데요. 이 13가지 상품 중에서 3가지만 강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 시큐리티 체커입니다. OS랑 아파치 통캣과 같은 와스의 하드닝 설정 상태를 검사하고 어떻게 하드닝 해야 되는지 가이드 받을 수 있는 상품이고요. 두 번째는 웹 시큐리티 체커고요. OWASP 탑 10에 등록되어 있는 취약점들을 이 스캐너로 스캔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격자들이 공격하는 대부분의 유형들이 웹 공격 기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 서비스를 오픈하시기 전에 스캐너나 또는 웹 방화벽 같은 걸 이용하셔서 꼭 웹 서비스의 취약점을 제거하시고 선제적 차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상품은 이제 시큐리티 모니터링, 보안관제라고 하는 상품인데요. 이 보안관제 상품의 가장 큰 장점, 메리트는 네이버랑 라인 서비스를 보안관제하는 인하우스 인력들이, 사내 인력들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도 동일한 프로세스로 보안관제를 합니다. 저희 네이버에는 자체 서트 팀이 있고요. 퍼스트 멤버십에 가입되어 있는 자체 서트 팀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에 서트 멤버십을 갖고 있는 퍼스트 포럼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는 8개 뿐이고 그중에 게임포탈.com 클라우드 업체를 통틀어서는 저희 하나뿐입니다. 저 퍼스트 포럼에 가입할 때 왜 이 장표를 보여드리냐면 퍼스트 포럼에 가입할 때 단순히 저희 서트 팀이 있어요, 가입하고 싶어요 해서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트 팀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 능력, 자격, 프로세스들이 갖춰져 있는지를 포럼에서 검증을 합니다. 직접 사람이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저 포럼에 가입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서트가 베이직한 것은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서트 포럼에만 가입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공신력 있는 어떤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전부 12개의 그 인증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ISO 27799 의료정보 시스템까지 포함해서 네, 다수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장표고요. 네,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단순히 퍼블릭 클라우드를 서비스하는 게 아니고 네이버에서 쓰고 있는 보안 기술들, 내재화되어 있는 보안 기술들을 퍼블릭 클라우드 상품으로 출시해서 같이 효용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한번 사용해 보시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해서 안전한 서비스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노륜 매니저님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장노륜 매니저님께서는요, 아직 내려가지 마시고요, 잠시 화면을 봐주시면 SNS를 통한 현장 질의응답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질문들 가운데서요, 질문들이 있나요? 네, 질문들 가운데 베스트 질문을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요, 답변과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자분께서는요, 질문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그 하나, 둘, 셋, 5번째 도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도커는 꼭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는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기술이고 쉽게 쓸 수 있는 기술이고 개발 조직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도커를 많이 쓰실 테니까요. 도커도 크게 레가시, 그러니까 전통적인 보안 위협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단 하나 차이는 뭐냐면 도커는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요. 무슨 얘기냐면 PM이나 VM은 장비를 사거나 설치하거나 세팅하거나 또는 생성하거나 변경하기는 시간들이 단 수분이라도 몇 분이라도 걸리는데 도커는 개발자들이 도커 플랫폼 안에서 컨테이너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수초 만에 생성하고 삭제하고 변경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도커 컨테이너 플랫폼을 이용하면 AWS는 란다 서비스나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에 있는 클라우드 펑션과 같이 서버 자원 없이 서버리스로 코드만 실행해서 결과값을 받아보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어떤 악의적인 내부자 또는 어떤 공격자가 도커 플랫폼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프로세스 파워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고 했는데 그게 없어졌다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감사증적하기가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커도 제 생각에는 트레디셔널한 위협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개발자들이 빨리 쓸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보안도 빨리 대응하는 대응 시간을 줄여야 되는 챌린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질문이 참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